이쪽으로. 네. 이 의자를 치워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스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거 써야 됩니까? 스님은 이걸 쓰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게 19일 날 밤에 개표하실 때 스님은 뭐 하셨습니까? 저는 그날 저녁에 강의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강의를 하셨다고요? 네. 그날 저녁 법회했습니다. 네. 저는 이 가슴 아픈 사람들 보듬느라고 네. 그러고 있었는데 결과는 아시죠? 네. 스님은 또 결과에까지 초연하고 아직 모르시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시죠? 네. 이제 우리가 스님과 새로운 100년 이렇게 쓰면서 2012년이 중요하다 이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새로운 100년에. 네네. 2012년에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이러는데 저는 그거를 정권 교체로 알고 있었는데 스님은 다르게 또 해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 스스로도 좀 절망하고 네. 그래서 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축구를 해서 제가 3골이나 넣었는데 골 넣는 기쁨이 별로더라 이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일단 여기에 오신 분들도 다 이제 그런 심경들일 텐데요. 우선 스님께서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일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된다고 반드시 좋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세상을 좀 더 있는 그대로 오히려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되는 사람도 있다. 적어도 비슷한 수만큼 이번에 나와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것을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어떤 우리 사회가 좀 안정돼야 되겠다. 뭔가 좀 불안하다. 우리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나라가 흔들려서는 되겠느냐라고 하는 기성세대들, 안정을 희구하는 기성세대들의 단결력이 젊은이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변화가 와야 된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자 하는 젊은 세대보다 그들의 바라는 바가 더 강하지 않았느냐. 그 투표율에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초유일이지 않습니까? 89.9%.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투표하러 나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만큼 기성세대들은 이 나라를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 하는 희구가 강했다는 걸 보여주고 그것이 변화를 열망하는 젊은 세대보다 더 강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데서 저는 일어난 이 현실은 받아들이기 싫다고 안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실은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됐지만은 새로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의 운명의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한다면 선거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운명이 갑자기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성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현실 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변화를 또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지나가 버린 걸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일을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우리가 4시 반까지 약 1시간 남짓 이제 스님과 얘기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직접 이게 증문즉답 형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들은 이게 카드를 또 이렇게 미리 써서 준비해 오신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직접 이렇게 앞으로 모셔가지고 카드도 좀 읽고 또 스님한테 이렇게 여쭤보시고 이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지 않습니까? 네. 오늘 스님도 굉장히 바쁘시다면서요? 네네. 근데 스님인데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이 반에는 네. 경동교회에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하고요. 12시에는 이제 갈릴리 교회 자정 예배에 참여를 하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수국의 성당에 가서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여를 합니다. 초파일보다 조금 더 바쁘네요. 왜 교회에서 스님을 이렇게 모시러 할까요? 네, 저희 4월 초파일 날 부처님 오신 날에 목사님, 신부님들이 참여를 합니다. 네. 저도 또 대신 크리스마스 때 참여를 하고요. 필요하면 뭐 저희 초파일 때는 법문을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하실 때도 있고 또 성당에 가면 제가 강론을 제가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예수님 오심을 부처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다른 종교까지도 함께 껴안아 주시고 소통하고 이런 모습인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19일 개표의 밤 이후에 TV 뉴스 많이 보시나요? 고개를 다 설레설레 흔드시군요. 저도 말이죠. 제가 뉴스를 꿰차고 있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19일 이후에 박근혜 당선자가 뭘 했는지 하나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TV 뉴스를 안 보고 있어요. 개표한 다음날 갔더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9시 뉴스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꺼라 그랬습니다. 왠지 제가 그런 얘기 보통 안 하는데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얘가 시사상식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꺼라 그랬고 그 이후에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른 종교까지도 찾아가는데 말이죠. 제가 점심시간에 한 장면입니다만 20대 여성이 60대 여성하고 식사를 하는데 따지는 투로 왜 박근혜 후보를 찍었습니까? 이러면서 따지는 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절반이 박근혜 후보를 또 찍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스님 오늘 이제 이 교회도 가고 그러신데 스님으로서 우리가 꼭 박근혜 후보가 아니라 그에게 표를 준 이 절반의 사람을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접하는데 말이죠. 점심 먹을 때도 접하고 직장에서 접하는데 일단 어떤 마음으로 이제 좀 마주하면 좋을까요? 네, 축구 경기 할 때 자기 팀이 졌다고 왜 가끔 보면 난동 부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게임 할 때는 우리 편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목에 터져라 응원을 하더라도 일단 게임이 끝나고 졌으면 이긴 사람들을 축하해주고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야 또 다음 그 경기에 이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한 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대통령 되도록 돼 있으니까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통령, 내가 지지 안 해도 우리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반대로 대통령도 나를 지지해 준 사람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지만은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나를 반대한 사람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할 때 지지해준 사람에만 쓴다든지 지지한 사람의 그 입에 맞는 정책만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인재가 있다면 등용을 하고 좋은 정책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된다. 대통령도 이렇게 전 국민의 대통령으로서의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렇다면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됐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으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국정 운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있다. 그럴 때는 내가 지지한 대통령이 하더라도 국정 운영이 잘못됐으면 비판을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지지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가져야 우리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선거를 했지만은 그 결과는 어떤 민주주의 발전의 모습으로 가야지 이렇게 더 대립과 갈등으로 이렇게 상처로 간직해 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이제 이명박 정권 5년에 대한 네. 실정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제 상처를 받은 상태였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전 후보도 열심히 단일화 이후에 이렇게 뛰어줬고, 또 문재인 후보도 진정성을 많이 보여줘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이게 2007년과는 다른 큰 진짜 멘붕 상태다. 스님, 멘붕이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근데 스님은 이제 예지력이 있으시니까 네. 이런 결과를 미리 예측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혹시 하셨나요? 네. 저한테 좀 알려주시지. 저는 된다면 그냥 기적적으로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판은 안 되는 구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을 때 역시 기적은 없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네. 그 이유는 진보 보수 이렇게 세대결로 가면 현재 분단된 한국 사회에서는 진보가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도층을 과감하게 수용을 해야 겨우 이길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중도층을 표를 포함하고 있는 게 안철수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젊은이들,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이들이 기대도 가지고 있고 무당파들,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사람들, 또 보수층이면서도 어떤 민주운동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표까지 다 받아야 확실한 승리가 가능한데 그런 그 안철수 후보가 훌륭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의 지지의 표가 중간에서 광범위하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표를 다 흡수를 했어야 승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민주당이 정말 정권 교체 열망이 있었다면 승리의 목표를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전면에 내세워서 중도표를 흡수하면서 이 선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단일화만 하면 이긴다. 이런 좀 이기적인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자 이 중도 보수층이 이탈하게 되고 정치 무관심층도 일부 이탈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버렸다. 그렇게 됐지만은 그래도 반전을 하려면 민주당이 좀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즉 한풍으로 명명되는 그런 국민의 어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을 민주당이 과감하게 수용해서 안철수보다 더한
정치혁신안을 첫째 내놔야 되고, 두 번째는 민주당만이 다시 말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따른 국민의 실망이 민주당으로 와야 되는데 민주당은 안 왔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간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은 이미 국민의 다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걸 솔직하게 자각을 하고, 다시 말하면 국민정당으로 발전을 해 나갈 때 민주당은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겠다, 내려놓겠다 하는 의총을 통해서 이걸 과감하게 표현을 해줬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도 일부 개파가 뭐 정권을 휘두른다 이런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중도층에는 노무현 정부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아직도 이 상처가 치유가 덜 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은 그 어떤 노무현에 대한 어떤 그런 열망 이런 게 있지만은, 그러나 이 중간층에 있어서는 노무현 정부 말기에 그 실망이 있는데 그걸 상기시켜 놓은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노무현 정부의 재판이 되는 인상을 줬다는 거죠. 그걸 안 주려면 노무현 정부의 재판이 아니라는 걸 인식시키려면 소위 말해서 친노무현 개파들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우리는 어떤 고위공직을 맡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딱 해서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 또 문재인 후보도 국회의원을 사퇴를 하고 이번에 안 되면 정치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배수의 진을 치고 이렇게 내려놓는 모습이 부족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새누리당 쪽은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을 간판이라도 좀 바꿔달았잖아요, 그죠? 그러고 국회의원 내려놓고 안 되면 정계 은퇴하겠다 그러고, 또 상당 친박 인사들은 새 정부에서 중책을 안 맡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도 받아들이겠다 그러고, 그게 실제든 안 했던 뭔가 이렇게 제스처라도 노력을 했는데 비해서 민주당은 4.11의 패배를 보면서도 크게 반성을 안 하고 그냥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그 열망만 믿고 그냥 따놓은 당상 아닌가, 좀 안일하게 대응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히 될 것 같지만은 중간층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큰 매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지금 젊은 층은 이 변화를 요구하지만은 이 나이든 층은 안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안정이 위협받는다 이런 데서 그 기성세대들의 그 단결력이라 그럴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애국심이라 그럽니다.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지켰다 그런 열망이 젊은이들의 변화 열망보다 더 센 거 아닌가, 이런 데서 저는 이런 현실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저는 차제에 좀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 열망만 갖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것이 결국 현실이라는 거죠. 이제 아까 스님 말씀하신 대목 중에 분단 체제 속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진영으로 맞서는 것에서 진보가 얼마나 불리한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김대중,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도 스스로 그 보수 쪽으로 옮겨가서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필하고 결합해가 겨우 이겼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정몽준 껴안아서 됐지 않습니까? 그런 또 겨우 됐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구도가 승리하려면, 특히 4.11에서 실패한 이런 상태 하에서 사실은 4.11은 실패할 수가 없는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부가 거의 실정을 해서 국민의 지지를 잃은 상태에서 벌써 총선에서 실패했을 때는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임해야 되는데, 좀
요행을 바라고 한 거 아닌가. 그런 데서 국민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좀 정세 파악의 부족이라든지 그게 막 결국은 그 자기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국민의 열망을 무산시킨 거 아닌가. 강정마을 사람들은 어쨌든 이 문제가 풀릴 실마리를 찾으려면 길은 정권 교체하면 뭔가 길이 열리겠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어쨌든 정권 교체되면 뭐 어떻게 살 길이 열리지 않냐. MBC 노조도 정권이 교체돼야 뭔가 길이 열리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 야권 정치인들이 알았다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표라도 더 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했어야 됐는데 그게 좀 충분하게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했다. 정치인들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자연적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도 뭐 옆에서 관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불리한데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조언들을 해도 그게 국민을 믿습니다. 역사는 진보합니다. 뭐 이런 논리로 그냥 외면하더라고요. 다 된 밥처럼. 그런 것이 이런 패배를 가져온 저는 큰 요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뭐 그 NLL 문제가 네. 그 새누리당에서 제기를 했고요. 또 뭐 북한의 위성 발사 문제 이것도 이제 이슈가 막판에 되고 그랬는데 우리가 매번 중요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우리가 참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개혁 진보 진영에게는 선거를 불리한 입장에서 칠 수밖에 없느냐 이걸 절감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스님과 새로운 100년 쓰면서 통일이 얼마나 절실한 거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저는 계속 지켜보면서 그런 걸 정말 절감을 했습니다. 네, 이건 늘 있는 일입니다. 그것만 없었다면 이기겠다 이런 거는 그냥 항상 그 가상이고요. 네. 현실은 남북 간의 대결이 있고 NLL 분쟁이 있고 또 뭐 옛날에도 이 북풍이란 거 아시죠, 그죠? 선거 때마다 북풍이 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늘 있는데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좀 덜 흔들리는 편이다. 저는 이런 북풍 때문에 결국 실패했다기보다는 변화를 바라는 젊은이들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 뭐 여기 적극적으로 참가한 사람들에게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기성세보다 덜 정열적이었다는 것. 그 다음에 선거라는 것은 중도를 어쨌든 잡아야 되는데 또 상대편 진영이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승리가 되는데 자기들 만족하는 그런 무대 위에 올라간 사람, 지지하는 사람만 열광하는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표가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서 조금 더 저는 냉정하게 대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겠습니다만은 50대 여성들이 가장 그 박근혜 후보에게 많은 표를 준 이런 세대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저의 주요 독자는 20, 30대이고요. 안철수 교수의 주요 편도 20, 30대라고 하는데 제가 그동안 쭉 알기로는 법륜 스님의 주요 편은 50대 여성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스님 어찌 된 겁니까? 왜 스님의 팬들이 전부 뭐 저한테 비판하는 사람이 스님의 책임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스님이 투표하라고만 했지 묻찍으라고 안 했다. 그래서 스님이 시군구까지 다니면서 시골 할머니들에게 50대 아줌마에게 투표하라고만 자꾸 권유를 해서 결국은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모함이고요. 좀 억울한데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투표했는지 이거는 설문조사를 해봐야 될 일인데 아무튼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새로운 정치, 새로운 희망 얘기했지.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을 확실하게 지목해가 지지를 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편에서는 왜 중립을 안 지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어때요? 그러면 종교인이든 아니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는 거고 다만 종교인이 자기 견해를 얘기하는 건 좋지만 어떤 대중에게 영향을 주는 얘기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게 국민의 여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기 위치를 지켜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스님께서 보시기에는 스님의 가장 핵심적인 팬층인 50대 여성들은 왜 이번에 박근혜 후보를 주로 찍은 것 같습니까? 그동안 팬들하고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좀 저희들보다 낫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50대 여성의 조금 많은 수가 지지했다는 거지 뭐 50대 여성이 절대적으로 지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50대 여성에게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자신 문제로 일자리 문제가 있지만 50대 여성들은 자기 자녀들의 일자리 문제가 늘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의 이 진보 진영이 보수 진영보다 확실히 그 경제민주화라든지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한 정책을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놓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변별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특별히 더 지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지 않았냐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단 상황에서 늘 얘기되는 그런 어떤 사회 안정을 해친다고 하는 이 선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가족을 갖고 있는 50대 여성으로서는 어떤 남북관계에 불안정이 조성되는 걸 원치 않았지 않았냐.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게 사실 더 평화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대결하면 사실 더 갈등으로 가는데,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선전으로는 이제 진보가 집권하게 되면 북한이 휘둘린다. 이런 이제 선전이 사람들에게 좀 쉽게 감성적으로 달아간 거 아니냐. 그런 데 대한 좀 더 명확한 태도, 즉 안보는 보수고 평화는 진보다, 이게 아니라 진보야말로 평화를 추구하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안보도 굳건히 지킨다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 그냥 평화와 통일만 얘기했지, 이 현실적으로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의 통일의 대상이고 함께 가야 할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은 남북 간의 대결 국면에서 최대의 적관계에 있다 하는 이 현실에 대한 충분한 그 불안 요인을 없애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뭐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NLL 문제든 뭐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그 발언 문제든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먹혀 들어가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는 한 50대 여성은 그렇게 풀이를 하더군요. 그 50대 여성들은 이제 집안에서 젊은 며느리한테 계속 구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뭐 좀 이렇게 얘기하려고는 어머니 그것도 모르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정희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TV 토론 과정을 보면서 50대 시어머니의 심경, 그러니까 며느리가 되드는 며느리에 뭐라고 지식은 짧으니까 뭐라고 다품 못하면서 하는 그거를
고스란히 이렇게 박근혜 후보에 대한 동정표로 이렇게 간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마이뉴스의 그 10만인 클럽 송년 특집, 그 다음에 대선 힐링 올레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에 오늘 100여 명이 함께 와 주셨어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1,470만 명을 대표해서 힐링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까 카드 쓰신 분 계시다고 그러던데, 두 분? 먼저 이렇게 어느 분이 카드 쓰셔 오셨나요? 한번 이렇게 앞으로 와셔도 되고, 이제 좀 얼굴을 같이 좀 보면서 이렇게 하죠. 네. 네? 아까 그 심정이 그런 거 있었을까요? 어떤 심정? 아까 그 며느리에게 구박당하는. 저는 아직 결혼을 너무 늦게 해서 아이가 어려서 그렇군요. 그런 느낌이 약간 이렇게 함께 보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카드를 일단 읽으시고, 그 다음에 스님께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은 어젯밤에 한 12시 반까지 카드를 한 장 썼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길어요. 오늘님께 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와서 카드를 준 거는 법륜스님께 썼습니다. 그래서 법륜스님께 쓴 거는 마이크를 좀 잡아주세요. 카드 읽는 동안에. 네. 작아요. 네. 법륜스님께 먼저 이제는 안경을 이렇게 올려야 돼. 네.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의 환한 웃음만으로도 치유의 힘을 느끼는 중생입니다. 건강하신 모습과 환한 웃음으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고요. 평촌댁 천혜숙. 스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오연호님께 제가 어제 밤에 쓴 거라 조금 긴데 괜찮나요? 좋습니다. 샵 하나. 죄를 올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꾹 찍었는데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샵 2. 안녕하세요, 오연우님. 평촌에 사는 50대 주부이며 임산부 요가 강사입니다. 대선 올레 정말 잘 봤고요. 덕분에 즐거웠고 희망에 부풀어 행복했습니다. 지금 잠시 절망하고 슬프지만 오마이뉴스 같은 살아있는 언론이 있는 한 희망의 싹은 다시 움튼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도 앞으로 한 5번은 더 도장 찍을 수 있으니까요. 샵 3. 좀 쉬셨어요? 대선 올레 마지막 날 방송하는데 안경 너머 작은 눈이 더 작아 보일 정도로 슬프고 피곤해 보여 가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올라오는 댓글 때문에 방송 종료 못하고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남편과 저는 끝까지 지켜보며 괄호 열고 5번이나 읽어주셨어요. 괄호 닫고. 응원했습니다. 샵4. 실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오늘이요. 저희 결혼 기념일이에요. 16번의 결혼 기념일 중 가장 의미 있고 멋진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 덕분이에요.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고 희망의 메신저로 우리 기쁜 날이 오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세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신, 제가
자칭 오마이뉴스 홍보대사거든요. 2012년 12월 24일 평촌에서 천해숙.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쓰셨으니까 오늘 이제 스님께 질문 하나 이렇게 하시죠. 네. 저는 그 스님을 실은 평촌에 그 증문 듣다 모셨을 때도 몇 번 뵀고요. 그 다음에 그 TV나 이런 또 아니면 그 모임 있잖아요. 거기도 참여해서 이제 스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을 많이 하고 싶은데 말씀드리면 늘 야단 맞을 것 같다라는 야단 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실은 질문은 못 드렸고요. 저는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딸아이 하나 뒀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조금 어려운 퍼즐 같은 아이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좀 많이 꼬이는 문제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보면 또 틀리고 또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보면 또 틀리고 이렇게 맞춰보면 맞을 것 같아서 맞췄는데 또 안 맞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스님 항상.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이 꼬여서 그런 건지.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송아지가 그러니까 소새끼가 송아지 않습니까? 그죠? 송아지는 소새끼고 강아지는 개새끼고 하듯이 결국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는 이렇게 낳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식이지만은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누구에게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형성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외할머니 집에서 자랐든지 딴 데서 자랐다면 내 책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굳이 따진다면. 근데 내가 키웠다면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은 나로 인해서 형성된 거지 나 밖에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애를 잘 키우려고 머리를 자꾸 이래 굴리고 저래 굴리고 하니까 아이도 자꾸 마음이 이래 갔다 저래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우는 건 무슨 기교적인 게 아니고 엄마가 가장 진심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첫째 행복해 아이가 행복한데 엄마는 슬픈데 애한테 행복하라 그러게 행복해질 수가 없고 엄마는 미움을 갖고 있는데 애 보고 너는 사랑을 가져라고 해도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미움을 가지면 아이도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고 슬픔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의 심리 근저에 슬픔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첫째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 되고 사물을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부부관계든 가족관계에서 공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여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 엄마기 때문에. 왜냐면 아이가 그대로 뽐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에 생긴 문제를 아이 문제로 자꾸 돌려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가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문제를 제가 나로 인해서 형성됐기 때문에 내가 약간 반성하는 마음에서 오히려 돌이키는 이런 자세를 가질 때 아이의 많은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보고 아이고 네가 내 때문에 고생한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껴안으면 오히려 그 꼬인 문제가 풀리는데 자꾸 꼬인 건 너 문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조절하려고 하면 그게 실타리가 엉키듯이 더 엉키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카드를 또 한 분이 쏘셨다고 하던데 어떤 분이신가요? 네, 앞으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손은 번쩍 들었는데 앞에 하신 분이 어젯밤부터 준비하셨다 그래서 혹시 더 기다렸으면 미리 준비하신 분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나 하는 좀 미안한 생각도 드는데
그냥 즉석에서 한 사람도 한번 발표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저도 50대예요. 시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우리 슬픔의 힘을 옮겨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읍시다.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이웃들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는 그날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2012년 12월 24일 잠원동에서 오창희 드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님께 질문하시는데, 아까 앞에 분이 아이키문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우리 집에서 그걸 목격했습니다. 19일, 20일은 정권 교체가 안 된 것 때문에 속상해 하더니, 바로 다음날부터 아이와 관계 때문에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늘 같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이렇게 대선과 우리 힐링과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면 좋을 듯 하기도 합니다. 네. 저는 아이가 없어서 질문을 할 수가 없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저는 또 경상도 출신이어서 주변에 제 친구들은 거의 저랑 생각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친구가 김치를 가지고 왔는데 저를 준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기도 박근혜를 찍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런저런 뭐 힘도 없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너는 왜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속을 끓이고 건강도 안 좋은데 몸을 해치냐. 자기처럼 그냥 모르고 살면 편하고 그냥 행복한데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는 시간도 없고 이제 생각도 잘 안 나고 대답을 못 했었고 자면서까지 생각해도 이렇게 제대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 그런 질문에. 그래서 혹시 이걸 스님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속을 끓이게 됐느냐를 살펴서 내 치유를 해야지 그 사람한테 대받았어 할 수 있는 좋은 말이 없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보면 다 마음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아요. 왜? 자기 걱정 안 하고 항상 남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걱정만 하는데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속상해하는 게 문제죠. 근데 속상해하니까 그분이 볼 때는 바보같이 왜 네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가 네 건강을 네가 해치나 이런 소리를 듣죠. 들어야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개인의 어떤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사회적인 어떤 변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사회적 변화를 위해서 최선을 향해서 노력을 한다. 여기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 친구보다 더 자기가 나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란 건 늘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됐을 때 딱 내려놓고 바로 마음의 평정을 얻었으면 오히려 너는 그 사람이 만약에 잘못되가 괴로워할 때 그거 봐라 네가 정치에 관심이 그래 적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냐 이렇게 말해 줘야지 자기가 왜 그런 말을 받게 되느냐 그거는 관심이 많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속을 끓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받게 된다. 그때 그래 네 말 맞다. 이렇게 딱 받아들이고 내가 속 끓일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앉아서 울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뭐 누구나 다 인간이 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빠요. 그러면 스님은 그러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기분 좋아라 이렇게 물을 거예요. 나도 기분 나빠요. 그러나 기분 나쁘다고 거기에 빠져가 오래 있으면 누 손해다. 자기 손해고 우리가 어떤 또 변화된 이것을 또 현실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다음 단계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속이 아픈 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시간을 끌면 결국은 손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는 당선돼서 좋고 누구는 떨어지고 속 끓이고 건강 나빠지고 그러면 손해에다가 또 손해를 더하고 또 손해를 더하는 꼴만 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니까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어때요? 지지해 주는 게 첫째 필요하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 6개월 진행해보고 국정을 잘 못 운영한다. 즉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통일의 기초를 담는 쪽으로 안 간다든지 국내에 이 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쪽으로 안 가고 즉 양극화 해소하는 쪽으로 안 간다든지 인사가 너무 편중된다든지 이건 아니다 할 때는 반대기 때문에가 아니라 지지든 반대든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해서 아니다 하면 이제는 비판을 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견인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뭐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는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나 해가지고 좀 기다려보면 좀 낫지 않겠냐, 좀 기다려보면 낫지 않겠나 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나중에 아니다 할 때는 되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가버렸지 않았냐. 그런 데서 우리가 이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일단 수용하고 지지해주고 아니다 싶으면 견인해내는 역할 국민으로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북 문제 같은 것도 5년 지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 주인으로서 비판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라와 국민들을 바르게 나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다 하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원기를 빨리 회복하시고 준비를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스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아직 이제 뭔가 응어리가 쉽게 이게 해체가 안 될 텐데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어찌 보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런 1470만 명의 가슴에 응어리 진 것들을 이게 좀 풀어주는 거. 그래서 서로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거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이런 그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좀 되돌아보고 본인이 자기를 찍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저는 이제 이명박 정권 5년의 실정과 본인이 무관하다는 듯이 그동안 시종일관 선거전에서 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을 수 없어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그래서 아마 이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런 점이 있겠고 또 하나가 이제 참여정부에 대한 어떤 실패한 정부의 부활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선거를 과거로 이렇게 계속 되돌리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것도 한번 지금 순간에 한번 당선자 스스로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군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카드는 비록 안 써왔지만 내가 여기에서 좀 스님께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 네. 역시 제가 스님과 몇 차례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손을 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저분 우리 광화문에서 출연하는 분이니까 조금 양보하시고 이쪽 분, 요 앞에 분, 네, 안경 끼신 분. 자, 거기서 일어나셔서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을 할게요. 일단 19일부터 이제 4, 5일 지났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힐링을 스스로 하고 계십니까? 그냥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파요, 그냥? 네,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다. 네, 질문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과 안 후보를 지지했던 분과의 갈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힘들어서 지난 동지법회에 가서 말씀을 들었고 사실 저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었는데 같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친구에게
경기 졌다고 난동 부리면 안 된다. 일단 밀어주고 다음 경기 준비해야 된다. 같이 치료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친구가 화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알던 정말 침착한 친구인데 법륜 스님이고 누구고 듣기 싫다. 이제 스님과 안철수 지지자를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니 되었으면 이기지 않았겠느냐. 문재인 후보를 죄인 취급하는 거죠. 자기들 잘못은 없고 다 문캠 잘못이다. 근데 문캠 쪽에서는 정말 생업을 걸고 싸우고 다른 그 진보당까지 나섰는데 지금 다 줄줄이 감옥에 가게 생겼거든요. 안 지지자들은 그동안 뭐 했냐? 비난한 자격이 있는가? 김근태 고문 같은 경우는 신경계가 파괴되도록 고문을 당하고 문재인 후보도 감옥에서 처절히 싸우고 그들이 흘린 피로 민주주의를 누리고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이제 와서 새누리나 민주나 똑같다. 비난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요.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스님께도 사실 여쭤보고 싶은데 스님도 민주화 위해 노력하셨고 고문도 감내하셨잖아요. 근데 새누리나 민주당이나 이제 구태 세력이라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사실 한나라당은 이 친일 한번 함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여러 과오가 정말 많고 민주당은 어쨌건 간에 그래도 민주주의를 가져온 정당, 애쓴 정당 아닙니까? 근데 가는 과하고 공은 확실히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네. 스님의 말씀.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북한 정부를 볼 때 북한 정부가 시작했던 첫 출발은 뭐예요? 독립운동 세력이 좀 주축이 됐다. 그런 면제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도 그 혁명 열사들의 후손들이 어때요? 권력의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 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이 반민중적인 그 정책을 다 지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인민공화국에서 인민이 굶어 죽는 것도 해결 못하고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현상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안타깝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옛날에 옳았다고 지금도 옳다 이래 말해도 안 되고 옛날에 잘못됐다고 지금 잘못됐다 이래 말해도 안 된다. 우리가 학벌 문제를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하지 않은 건 뭐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 잘한 그의 노력을 갖고 서울대 가든 연대를 가든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서울대 가서 놀아도 그는 평생 서울대 출신이고 그 다음에 그가 20살이 넘어가 대학에 가거나 사회에 나와가 열심히 일해도 어때요? 그건 아무런 평가 기준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어느 시점에서 딱 해가 평생 따라가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민주화 세력은 80년대, 90년대 자기를 희생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공은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무슨 배설처럼 달고 항상 자기들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된다. 이미 국민이 한번 정부의 권한을 줘봤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거는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줘봤기 때문에 국민은 그들에 대한 공과에 대해서 이미 청산을 다 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너의 노고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을 다 했다. 특히 민주화 보상금까지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정말 겸손하다면 대학에서 데모한 감옥 갔다 온 이 사람보다는 그때 저임금에 시달리고 고통받은 노동자들, 도시 빈민들이 더 희생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액을 가지고 가난한 서민을 돕는 이런 기금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희생은 맞는데 그 희생의 결과를 다 이미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서 현재의 국민들의 의식은 그 과거의
너무 연연하는 거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소위 말 보수 세력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우리나라를 허리띠 졸라매고 조국 근대화를 부르짖으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 경제 발전에 성공을 시켰는데 그분들 계속 옛날 얘기하면서 우리 없었으면 누가 이런 나라를 만들었겠냐. 지금 계속 주장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다 그들의 공로를 인정하지만 지금도 그 기득권을 인정 안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 60년대 너희들 노력 많이 했다. 그러나 이미 시대는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그 소위 경제 성장을 도모한 세대나 근대화를 민주화를 주장한 세대들은 그때는 그들의 노력도 인정해야 되고 노고도 많았고 희생도 했다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이제 2010년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과거 얘기하지 말고 넘어서서 결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무 이게 적대적으로 대립해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쪽은 민주화에 대한 그 희생과 헌신을 주장을 하는데 이 편에서만 들으면 그게 중요하지만 저 편에 가면 또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둘의 공도 인정하고 둘의 과도 인정하면서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이제 이기고 지고 게임이 아니고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그런 관점에서 조화를 이뤄가면서 통합의 어떤 한국을 만들어 가자. 자, 그런 관점에 저는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 선거도 또 진영 대결로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지금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다음에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겼다면 그 반대편에도 또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좀 이제는 생각하자. 그래서 오히려 이 가슴 아픈 일을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더 우리가 다행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왜냐하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지지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맞지가 않고 또 문재인 후보 쪽에서 뭐 또 그걸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최후로 볼 때는 누가 책임자예요? 결과론적으로 한쪽은 서로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한쪽은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끝까지 간 사람이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걸 억울해하지 말고 근데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너희들은 뭐 했나? 공짜로 먹으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오늘날 20대는 기성세대가 늘 생각하잖아요. 너희들은 뭐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행동한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누가 올라 그런 나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지역적으로도 견해 차이가 있고 세대적으로도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럼 이런 차이에서 늘 세대결해 가지고 이기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뭐 자기 주장을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이 결과의 승복을 하자. 그리고 우리는 상대편에게 자꾸 잘못을 인정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뭐가 부족했느냐.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패끼리만 모아가지고 살면 괜찮은데 이 보수가 분명히 더 다수가 있는 한국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승리하려면 중도 우파까지 우리가 끌어와야 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득권, 그들이 우려하는 그 표를 가져오려면 그들이 우려하는 우리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개선해 줘야 표를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애를 좀 내려놔야 된다. 이건 비판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잘못했다가 아니라 그러면 안 이기려고 하면 되죠. 이기려고 하면 우리 편만 갖고 부족하니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그들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 수용하는 자세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에서 우리들의 반성이 없다면 저는 뭐 앞으로 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들을 때는 이정희 후보가 나디에 와서 막 박근혜 후보의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속이 시원했겠죠. 그렇다고 표에 무슨 도움이 됐겠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어차피 찍을 사람들 속이 시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중간에 있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쪽을 더 단결시켜주고 중간에 있는 표가 옮겨가도록 했다면 이거는 선거 때는 적당치 않는 태도 아닌가. 선거 때는. 그리고 그 지지율이 오른 게 저쪽 표가 와서 0.5%에서 1.5표가 되었겠어요. 이쪽 표에서 일부가 글러갔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데서 우리가 이것을 감정과 객관적 사실은 조금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분열되고 좌절에 빠졌을 때는 낙곰수 같은 사람이 단결에 구심이 되는데 이 중간층을 누가 잡느냐 하는 선거에 이분들이 전면에 나오면 어떻겠어요? 거꾸로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럼 선거를 안 해야죠. 선거를 하려면 바로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대응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제기지 누가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슴 아프시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현실이지 않냐. 앞에서 얘기한 대로 안철수 후보가 중간에 사퇴하니까 내가 뭐라 그래도 성질 내면서 어때요? 친구가 하듯이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내가 이겼으니까 이해 못했는데 내가 져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 심정이 어떤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럴 때 우리가 아까 박근혜 후보가 이 사람들을 쓰다듬어 줘라 우리가 말할 수 있으려면 자기도 그럴 때 안철수 후보 지지했던 사람을 그래 네 마음 알겠다 안 돼서 얼마나 그러노 이렇게 쓰다듬어 줬느냐 우리 그래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후보한테도 아까 오연희 대표님 이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 또 미워하게 돼요. 근데 그런 정도의 아량이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지지를 안 했을 리도 만무하잖아. 그런데 여기서 또 그런 기대를 가지시는 거 보면 굉장히 저는 스님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기대를 갖고는 안 되고요. 결국은 우리 상처를 누가 치유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 치유해야지 상대가 어떻게 해줘서 우리 상처를 치유하려 그러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만큼 그러면 상대를 자비롭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럼 반대를 하셨어요? 그 정도로 상대편을 다 고려할 정도면 뭐 불통이니 어쩌니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데서 좀 제 말이 너무 냉정해서 가슴 아플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치료는 우리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 누구의 시에 의해서 우리 상처를 치료하려면 우리 스스로 또 한 번 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스님 말씀 들으니까 2002년이 생각나군요. 그러니까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죠. 근데 2002년에 연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때 보수 세력의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말이죠. TV 자막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 확정 이런 큰 이게 글씨가 딱 떠오르자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누가 왔냐면 지금은 이제 60대가 됐는데 유명한 문인, 정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수적인 사람인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정말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지금 오늘의 여러분의 심경으로 그렇게 전화가 왔던데 제가 그때 그거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굉장히 재밌다. 이런 현상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문인이 왜 이렇게 당황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되새기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때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수층에서 개표의 부정이 있다고 해가 온라인상에 굉장히 이렇게 도는 거 알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웃기는 사람 다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번에 뭐 저도 아까 들었는데 노인들이 보수층 찍었다고 뭐 복지 혜택 줄이자고 얘기한다든지, 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편협함을 어때요? 보여주는 거 아니냐. 감정은 이해가 되는데 편협함을 보여주는 거다. 그런 데서 저는 조금 더 정말 여러분들이 진보적인가 안 그러면 편협한 사람들인가. 정말 진보적이라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용하는, 그러니까 뭐 나쁜 걸 봐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정말 진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02년생 하니까 또 다른 장면이 하나 생각나는데 우리 사회에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만 모이는 그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무슨 막 포럼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막 은행장, 대학 학장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되고 나서 저한테 강의 부탁이 왔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인터넷 세상의 젊은이들의 생각은 뭐냐? 도대체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갔더니 한 30여 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는 보수 언론의 간부도 회원이더군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시 생각이 나는데 우리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후에 사실 우리 한번 다 함께 공부합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이거든요. 10만인 클럽 하면 여러분들은 10,000원씩 내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 10,000원씩 내서 뭐 할래? 그래서 이런 특강을 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자. 이렇게 해서 10만인 클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벌써 이제 3년째 우리가 공부해서 이나마 그러니까 1,470만 표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 대선 결과는 니들 공부 아직 덜 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광화문에서 힐링홀레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더 공부하렵니다 이러는데 우리 함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미국에서의 부시 정부가 2기나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 부시 정부 들어설 때도 막 실제로 표에서는 졌잖아. 그죠? 그래야 겨우 되고 두 번째도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첫 번째 실패를 반면 거울 삼아서 소위 재단을 민주주의 재단을 만들어가 4년의 각고한 노력 끝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 참신하고 젊은 오바마를 내세우지만은 또 뒤에는 아주 원로들이었대요. 백그라운드가 돼준다든지. 그러니까 변화를 이렇게 하지만은 안정도 없대요. 같이 이렇게 뒤에 쳐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의 실패는 변화만 생각하거나 참신함만 생각했지, 국정을 안정되게 운영하겠다는 안정감을 전혀 못 줬다는 거예요. 다 니도 문제, 니도 문제, 니도 문제, 이거 다 빼버리고 젊은 사람이 똘똘똘똘 뭉쳐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다시 말하면, 변화를 바라는 그런 또 참신함을 바라는 새로움을 바라는 것만 갖고 세상이 안 되고 연속성, 안정감, 경험 이런 것들이 뒤에 평풍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의 다수 지지를 받는다. 변화를 바라는 게 국민의 절대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더 우리가 준비해가는 게 필요하다. 어쩌면 아마 이런
준비 부족으로 만약에 집권을 했다면 또 새로운 실정이 일어나면 이제 진보는 다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이긴 사람이 진 사람 같아요. 이긴 사람이 낭패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아주 지혜롭게 대응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준비 없이 이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운전도 할 줄 모르는 게 운전교습소 가서 운전면허증 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나가 사고쳐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3번, 4번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좀 안 됐지만은 운전을 확실히 익혀가지고 길거리에 나인 게 좋은 것처럼 조금 더 저는 준비가 돼야 된다. 그리고 보통 여당이 분열하고 야당이 단합하는데 이번에 보면 단결력도 어때요? 훨씬 저쪽이 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여러 이제 여러분들이 막 이길 것 같을 때 눈에 안 보이는데 저놓고 가만 보면 어때요? 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정치인들의 진지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도 조금 더 지혜롭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길게 생각하면 어쩌면 이제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하는 산업화 민주화가 이 대립 갈등했던 시대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어쩌면 마감하고 이제 어쩌면 진정 새로운 시대는 이번에 오는 게 아니라 5년 후에 진짜 새로운 질서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구질서에 연연하는 그런 정권 교체가 아니라 진정으로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미래를 담보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력을 준비한다면 5년도 짧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선다면 저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말씀하셨고 이기는 사람이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순간 표정을 보니까 100명 중에 한 50명은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50명은 그래도 우리 쪽에서 나중에 낭패 당할 망정에 이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네, 표정들인데 자 지금부터 또 이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많아요. 우리 선생님 안경 끼시고 일어나십시오. 근데 이제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질문도 짧고 스님의 답변도 네, 알겠습니다. TV 토론처럼 2분 30초에 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랑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은 어쨌든 언론도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더 좀 그럴 테고, 그 다음에 사람들 경쟁이 더 심해질 테니까 사람들의 생존에 더 급급하게 되면은 앞으로 5년 후에 더 어떻게 장담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랬을 때 우리 그냥 일반적인 개인이, 일반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국민과 소통도 잘하고 인사에 있어서도 탕평책을 쓰고 그다음에 서민의 아픔도 치유해 준다면 뭐 우리가 안 뽑아도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잖아. 지지해 주면 되고 그러면 보수 정권이 사시는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지 모르지만 잘하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하는 대로 그렇게 언론을 탄압하고 남북관계 갈등을 일으키고 가난한 사람 눈에 눈물 나도록 한다면 다음에는 확실하게 어때요? 오히려 정권 교체가 되겠죠. 그래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처음에는 잘하도록 도와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면 어때요?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앞에 우리 선생님 아까 광화문에서 만나신 분이죠? 맛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6.25 때 군대 나가서 지난번에 참여연대 깨스통 들고 간 사람들도 저의 전입니다.
예, 그런데 그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광화문에서 작년에 박원순 후보 선거합니다 할 때에 처음엔 노인네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엔 나이 드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겼구나. 이번에도 광화문에서 처음에는 나이 분이 많지 않았는데 대첩 토요일 날 하는 날은 연세 드신 분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참 아쉽게 됐는데 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미안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87년부터 저도 민주화운동 현장에 꼭 있었으니까. 그러나 세대적으로 집단적으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문나는 거는 뭐 여기 오마이뉴스 사단 맡아가지고 본술 다 맡아가지고 그냥 50대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이긴다 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사전에 50대가 투표율 올라가도 질 수도 있다는 얘기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학자 다 뭐 하는 거냐. 저도 그날 19일 날 사실은 신림동 연탄 날렸습니다. 그리고 사우나 들어갔다 나오니까 5시 투표율 70% 이겼다 해가지고 기분 좋았는데 그 다음에 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 하는 거냐 하는 게 저의 의문심이고, 두 번째로는 노무현이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왜 몽탕 잘못했다고 빌었느냐 그거죠. 노무현 대통령 할 적에 노무현이 혼자 잘못한 겁니까? 한나라당도 협조 안 해서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당당하게 노무현이 잘못하고 이거 잘못했다. 이건 잘한 거 없다. 왜 싸우면 싸우지. 비겁하게들 그냥 우리 잘못했습니다. 노무현이 저졌습니다. 하니까 뭐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도 그 생각입니다. 노무현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잘한 거 있고 잘못한 거 있습니다. 그 당당하게 싸울 건 싸우고 잘못된 거 사과할 거 사과해야 되는데 몽탕 사과해버렸거든요. 전 제일 아쉬운 게 그리고 과거에 뭐 앞으로 선거에 대해서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랬을 거다. 그런 말은 지식인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두 번 똑같은 게 반복되는 일은 없다는 게 제가 현재까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스님께는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필요할 때만 스님 찾거든요. 제가 스님을 찾은 거는 그 법당에서 올라면 베트남에 가서 그 죽은 사람 있을 때 제가 서초도에 찾아와서 그랬고, 그 다음에 막사의상 받으셔도 세종문화회관에서 단체하실 때에 그 상금을 몽탕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단체에다 기부했을 때에 그때도 뵙고 오늘 와서 뵙습니다. 아주 죄송한데 하여튼 뭐 스님 뵙기만 해도 마음이 편하고, 오늘 아주 제가 오늘 3일, 닷새 만에 첫 가출입니다. 그래서 첫 가출로 광화문 갔다가 여기 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내일부터 좀 다른 삶으로 살겠습니다. 되게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투표율만 높으면 당선된다. 그랬는데 그게 예측이 안 맞았죠. 그러니까 그게 20대 투표율이 높으면 당선된다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도 젊은이들이 표적을 안 하니까 투표율만 높으면 당선된다 했는데 그 50대, 60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반성을 해야 될 문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감사하고요. 아까 우리 어르신께서 광화문에 나오셨을 때 생방송인 줄 모르고 저희들을 막 고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나 보다 이렇게 뭔가 했는데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꺼내가지고 10만 원짜리 가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 이게 다 이 대선 논례, 힐링 논례까지 기록되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대선 논례 하면서 수차례 걸쳐서 이 세대별 유권자 구성 분포가 지금 달라졌다. 그러니까 5, 60대가 20, 30대보다 더 많다 지금 인구가 수십만 명이. 그래서 투표율만 올라서 되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가 많이 찍었다. 이걸 강조를 했는데 지금 결과에 나오는 이 정도 위기감 여기까지는 저희가 강조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누누이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화될 거라고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도 이제 인구 분포상 20대보다 60대 이상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30대하고 50대 갖고 40대가 관건이다 그랬는데 거기 인구 분포가 20대보다 50대 이상, 60대 이상이 60세대가 더 많다는 거 이거 사실은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데 알긴 알아도 덜 고려했고 두 번째는 이 지지율이라는 거는 그 20, 30 투표율이 같을 때 지지율의 의미가 있는데 그 지지율만 갖고 얘기하면 20, 30대 투표율이 좀 5, 60대 더 작다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냉정하지 못하지 않았냐. 그냥 투표율만 70% 이상 가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경우에 그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자, 또 이쪽에, 네, 우리 선생님, 일어나시죠. 지난번 동지법회에서 그 선생님 말씀 듣고 저는 좀 많이 힐링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페이북의 글들이나 많은 분들이 서로를 위로하면서 좀 힐링을 많이 하고 계신 중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도 저도 이 자리 자체도 많이 힐링이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머리로는 스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다 받아들여지고 다 그런데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길에 딱 막혀가지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일 날 그 대선 결과를 보고 그 다음날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불때려신 다니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 300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300배를 할 때는 좀 안정이 되고 괜찮아졌었는데 이렇게 근래에 지금 또 이제 노동자 2분 돌아가시고 이런 기사가 뜨면서 머리로 이해했던 그것이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아침에 수행을 할 때 뭐 불자고 아니고 전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면서 제가 제 위치에서 또 새로운 힘을 얻으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 기도문을 정해주시던지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시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주 끝이다 어쩌다 하니까 머리하고 가슴까지 거리가 제일 멀다. 머리와 가슴의 간격이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가슴에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저도 뭐 충분히 이해하고요. 특히 젊은이들이 변화에 대한 그 열망이 얼마나 뜨거웠느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상실감이 크겠다. 특히 뭐 40대만 넘어도 인생을 살아면서 좌절도 겪어봤는데 20대들은 특별히 뭐 인생을 살아면서 좌절감을 못 겪어왔지 않습니까? 뭐 대학 시험에 떨어지는 정도, 또 뭐 연애하다가 실패한 정도밖에 없지,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서 이번처럼 이렇게 좌절감을 겪은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 선거 때는 막 기본적으로 안 될 거라고 이미 예측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지만은 이런 어떤 여러분들 표현대로 멘붕 상태는 안 빠져졌는데, 이번에는 뭐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보면서 정권 교체가 꼭 이루어져야만이 되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컸었는데 또 될 것 같았고 뭐 된다고 다 얘기했고, 그런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이렇게 안 됐을 때 온 충격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러나 내가 나를 치유해야 되니까 이럴 때 제일 좋은 치유법은 그 부모님 세대, 어렸을 때 분들의 우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한 그분들의 그 안심,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성세대, 부모 세대의 마음을 좀 받아들이는 기도.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염려와 그들의 안심의 마음을 자꾸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내 이 마음이 좀 치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또 다음. 예. 예, 이 얘기를 여기서 할까 말까 되게 망설였었는데요. 지금 수개표에 대한 얘기가 트위터에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5개월짜리 딸이 있고요. 젖먹인데, 사실은 멘붕은 일찍 치료가 됐어요. 애기 뭐 젖주고 뭐 기저귀 갈고 하면서 그냥 애기 웃는 거 보고 그냥 혼자 행복하게 개인적으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슬픔이 아니라 억울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엎질러진 물이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위로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옳게 이 결과가 나온 건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의혹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저는 법륜 스님 엄마 수업 보면서 태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인정하는 것은 좋으나 아직 수개표를,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수개표를 안 했다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트루먼쇼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의 마음은 짐 캐리 같아요. 그래서 풍랑을 막 거치고 마지막 이제 무대 바깥에 가서 문을 딱 열면 밖에 정말 자연이 있고 정말 이 세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명박의 무대를 딱 벗어나고 문을 여는 순간 박근혜의 무대가 또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선거하면서 중간중간에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언론이 편파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터진 이런 새누리당 쪽에 그런 불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저는 그거를 우선은 승복을 못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제 친구들이나 저는 남편한테 거의 물이 든 경우에요.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남편이 역사나 이런 거로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일깨워준 부분이 많은데, 이런 남편조차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포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언론도 다 장악되어 있고, 지금 검찰, 경찰, 선관위 이런 쪽이 다 지금 이렇게 말하면 잡혀갈는지 모르겠는데 매수가 되었다, 아니면은 굉장히 편파적이라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를 열심히 해봤자, 아까 조국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물을 열심히 짰어요. 5년을 짰어요. 근데 딱 나가는데 그때 딱 맞춰서 또 태풍이 엄청나게 부는 거예요. 이 세트에서. 그러면 그 문까지 가지 못하고 저희는 또 집에 가서 그물 짜고, 또 집에 가서 그물 열심히 짜고, 아무리 그물을 짜봤자 배도 없고 태풍이 부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정권을, 정말 좋은 분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좋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질문은, 저희 남편이나 제 친구들이 그런 한 5명 중에 한 4명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언론도 막혀있고, 투표를 해도 투표 결과도 못 믿겠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상실감이 커서 이런 아픈 마음들이 아직 간직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투개표에 대해서 의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검증할 만한 일인가.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법률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했을 때 저 사람이 분명히 죽였을 거라는 아무리 그런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칼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명확하게 어때요?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그 사람을 무죄했다 해서 그 사람이 죄 안 지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할 수 있겠느냐. 심정적인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저는 심정적인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심정적인 것만 갖고는 안 된다. 만약에 반대로 이번에 야당이 이겼다 그러면 여당에서 투표날 아침에 문자 메시지 간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문제다 하고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번에는 정권이 연속되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막판에 며칠 사이에 보면 누가 봐도 어때요? 좀 편파적이다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권도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넘어올 때 증거에 대해서 어때요? 늘 그때도 그 사람들 멘붕 상태에 빠졌거든요. 그냥 누가 봐도 이긴다고 생각한 그런 선거였는데 하루 저녁 만에 뒤집어져 가지고 져버렸으니까 그때도 토개표 부정 문제 여러 문제 지금 상태와 거의 같은 상태가 지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로서는 쉽사리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것이 적어도 공영운동으로 번지려면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이 있어야지 심정적으로만 이렇게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어떤 공황감, 상실감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일주일, 한 달, 두 달 보냈을 때 결국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 이게 지금은 자기 상실감이 있지만 조금 더 가면 분노로 갈 거고 조금 더 가면 어때요? 누군가 하나의 책임자를 잡아야 되잖아, 그죠? 어떤 사람은 친노가 책임을 져라든지 민주당이 책임을 져라든지 이래서 그 패배한 것만 해도 상실감이 큰데 그 안에서 책임 전가를 하면서 서로 갈등을 빚는다면 저는 결국은 더 큰 손실을 가져오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지금의 민주당 같은 데서도 좀 더 책임있다, 좀 더 책임있다 하는 소위 당권을 줬던 친노 세력은 책임을 확실히 좀 져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비누그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판에 뭘 잡겠다고 하지 말고 딱 서로 손을 맞잡고 단합을 해서 끌고 나가야 되고 민주당이 광화문 같은 데 와서 어때요? 국회의원 전원이 와서 국민들한테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를 우리가 잘못해서 져서 여러분께 상실감을 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큰 절이라도 한번 올리고 이 반성하는 태도를 확실히 보여주고 그리고 또 새 예산도 지금 통과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당하고 합의해서 통과시킬 때 강정말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갈등 요인이 있는 거는 또 합의해서 유보를 좀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이 최선은 안 됐지만은 이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어때요? 추진해 가면서 좀 풀어나간다 그러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 이제 책임 전가를 서로 하기 시작한다든지 책임을 안 지려고 발뺌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실감이 지금은 개인 상실감이지만 조금 있으면 이게 분노로 가고 그러면 이제 누구 하나 죄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서 저는 이게 좀 위험하다. 그래서 각자 자기 치유를 하고 어떤 이 상태 하에서라도 그래도 조금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대안적인 자세들을 갖는 쪽으로 저는 우리가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닌가
이런 자세로 저는 일단 입장을 정리해야 뭐 우리가 이거 한번 선거 졌다고 뭐 이민 갈 수도 없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현실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대한민국 괜찮다, 살만한 나라다 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화, 이런 걸 해보자 이렇게 긍정위에서 비판이 있을 때는 그게 건설로 가는데 이게 다 이건 나쁘다 이렇게 부정위의 비판이 있으면 파괴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파괴하고 건설할 일은 아니고 건설,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본 위에서 개선의 방향으로 건설을 해나가야지. 그래야 우리가 사는 공동체인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가장 큰 일은 당선된 분이 이 패배한 사람들의 아픔을 고려해서 포용하는 자세를 가지면 제일 좋죠.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선에서 아마 그래도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대응을 해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스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딱 5분 남았는데, 예, 저분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이제 마쳐야 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입장할 때 크리스마스 카드를 아마 이렇게 나눠드렸을 겁니다. 오늘 와서 뵀더니, 나는 이분한테 드리고 싶다 하면 즉석에서 줘도 되고요. 아니면, 전철에 가시다가 이렇게 표정을 보고, 이분은 멘붕 상태에 지금 있는 분이다. 하면 그냥 이렇게 건네주세요. 건네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광화문 대선올레 때 어떤 분이 무려 초콜릿을 1000개? 예, 1000개 조그만 초콜릿. 거기다가 오마이뉴스 대선올레 이 스티커까지 붙여가지고 가져다 주셨어요. 그걸 아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아마 가져왔죠? 예, 나눠드리면은 댁에 가실 때 그것도 전철에서 이렇게 당분이 조금 이게 낮아진 거를 좀 업하게 한다니까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하시고 스님께서 네. 답변하시면서 마무리 인사를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소시민이라서 떨리는데요. 여기 소시민으로서 참 이렇게 여러분들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애쓰시는 분들께 기부를 하는 선에서 소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저는 초등학교 교사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또 최소한의 어떤 애쓰시는 분들의 도리이면서도 또 가치가 맞다고 해서 정교조에 가입을 해서 정교조 회비를 내고 있는데요. 근데 종북 좌빨로 보는 시선이 많아서 솔직히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스럽거든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벌써 당선이 되자마자 그 다음날 시선 집중을 듣다 보니 2040 세대가 투표를 안 한 것은 정교조가 교육을 잘못시켜서이고, 또 문용린 교육감이 되면서 거의 정교조와의 전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일하는 것이 좋아서 제 본분을 다하면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싶은데, 학교라는 곳이 정부에서 70%를 해내라고 하면 120%를 해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 가치는 정교조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당선되자마자 모든 교육의 잘못이 정교조로 오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이 상황에서 저 같은 소시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학교 현장에서 버텨야 할지, 또 여러 가지 일제고사라거나 교과서 문제라거나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옳지 않다라고 여길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두려움도 있고요, 걱정도 됩니다. 저에게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정교조가 과거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건 공은 인정하고요. 근데 현재 만약 학부형들에게 투표를 한다면 정교조가 과반수 이상 지지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는다고 현실이라면 이게 이유가 어떻든 그러면 후보를 정교조 출신을 안 내야 되겠죠. 이기려면.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경남지사 같은 것도 누가 봐도 그건 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기겠다 하는 거는 그 욕심이다. 그러니까 이기려면 이길만한,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상 어떤 후보를 내야 이길 수 있느냐. 이 현재의 학부형들의 민심, 그것이 왜곡됐든 말든 이게 뭐 언제 고쳐가지고 이기겠어요. 대통령 선거와 같이 하기 때문에 해명할 기회도 거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길 수 있으려면 뭐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이런 선택이 제가 얘기하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꾸 졌다고 억울해만 하지 말고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 내가 정교도가 어떤 교육 개념이 옳다면 그것이 1%밖에 아니라도 소수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참여하셔서 정당하게 해라. 그리고 앞으로 정교조가 지지가 소수라도 바른 길을 하면 가되 소수를 가지고 자꾸 다수가 투표를 해야 이길 수 있는 그런 직책을 탐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면 그 현실에서의 다수를 지지를 받을 만한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자신의 어떤 이념성을 좀 포기하는 거 아니냐, 타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걸 고수하려면, 이런 어떤 책임을 맡는 자리에 가지를 말든지, 그래서 자기의 원칙대로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책임 맡는 직책으로 가려면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주든지, 인간 세상이라는 이 선택이에요. 근데 두 개를 다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어렵다. 그런 문제에서 본인이 선택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정교조 뭐가 두려워해요. 뭐 좌빨 종북이라고 부르면 어때요? 그냥 들으면 되지. 이런 이념 선전에 자꾸 위축이 될 필요가 없다. 눈치 보면 그런 선전을 자꾸 더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첫째, 자기가 옳다면 당당해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서 학부형들이 정교조 정말 아이들 책임지고 가르친다. 이렇게 신뢰를 얻는 쪽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면 그것은 반성해야 될 일이지 한탄할 일은 아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질문자는 조금 더 당당하게 가입을 하시고 내가 정교조다 하는 거를 떳떳하게 내놓고 또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봐도 더 잘하고 애들이 봐도 더 좋은 선생님이 되면 되지. 자꾸 그건 제대로 안 하고 어떻게 눈치 보고 이래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좀 떳떳하게 사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전의 글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은 인연의 과보는 피할 수가 없다. 깊은 산속, 깊은 바다 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즉 내가 나쁜 인연을 지었다면 나쁜 과보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하려고 요리조리 도망다녀도 결국은 받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지은 인연의 공덕은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좋은 인연을 지었다면 그 공덕은 없어지지 않는다. 지금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모양으로 안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애국적인 마음으로 노력을 했다면 그 인연의 공덕은 이번 시기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안 나타났다고 그 공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축이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 가서 일을 하면서 일당을 받는데 그 사람이 안 준다 이거예요. 오늘 일당도 안 주고 내일 일당도 안 준다. 그러면 그 사람을 못 믿으면 몰라도 믿는다면 어때요? 결국은 밀어놨다가 받으면 한꺼번에 받죠. 그죠? 그러니까 목돈을 받게 된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번에 안 나타났다면 이 공덕은 다음에 더 큰 공덕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이번에 노력한 거는 저축했다고 생각하세요. 작은 상은 내가 안 받겠다 해서 저축해놨고 이것을 큰 상으로 더 받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런 공덕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또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가 이걸 안 놓치고 만약에 이런 열망을 며칠 울고 관둬버리냐 하는 열망을 쭉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정부도 결국 국민의 절반의 여망을 외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흩어져 버리면 결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지만은 이런 열망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간직하고 있으면 비록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부였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정부에서 우리가 열망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도 있다. 통합혁명 실패했죠. 3.1운동 실패했죠. 독립운동 실패했죠. 4.19 실패했죠. 5.18 그때 항쟁도 실패했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요. 동학의 그 열망이 결국은 이 여성의 재혼금지라든지 신분제 철폐라든지 가부경제할 때 나타나고 3.1운동이 문민정치로 바뀌고 4.19가 새로운 정부로부터 이렇게 해서 쭉 와서 지금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5.16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죠. 또 12.12도 성공했잖아. 그죠? 그럼 성공했으면 그게 우리 역사의 헌법으로 남아있어야 되잖아. 그건 오히려 헌법 헌정질서 유린이 되고 실패한 3.1운동 그 다음에 상해임시정부 4.19가 헌법전문에 착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로 실패가 아니다. 이런 우리들의 여망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로 가는 큰 걸음으로 작용할 거니까 저축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일부터 밝게 더 우리가 꿈꾸던 세상을 향해서 더 노력을 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님과 2시간 함께 했으니까 힐링이 좀 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 떡이 좀 있었을 텐데요. 이거는 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 떡은 우리 10만인 클럽 회원인 정소영 씨가 충청도에서 보내준 것입니다. 유치원 선생님이신데 오늘 이 자리에 꼭 참여하고 싶었지만은 종일반 담임이라서 대체 강사를 못 구해 아쉽게 했다고 하면서 이런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좋은 시간 가져주세요. 지금 아마 대선 원래 지켜보고 있을 텐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아까 광화문에서 우리가 진행한 힐링 올레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워싱턴 DC에서 투표 하루 전 그러니까 17일 오후에 오마이뉴스 제 앞으로 소포가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개표 후에야 우리가 그 소포를 개봉할 수가 있었는데 그 안에 목도리가 5개. 그래서 저랑 서혜성 교수랑 장윤성 기자, 박종호 기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던 게 18대 대통령 문재인 당선자 앞 이렇게 목도리가 왔어요. 사연과 함께 또 우리 10만인 클럽을 10년치 가입하겠다 이런 수표와 함께 이렇게 와주셨는데 그 목도리를 아까 우리가 추운 광화문에서 저한테 온 거, 서혜성 교수한테 온 거는 우리가 둘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목도리는 우리들에게 또 문재인 당선자 앞으로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가슴 시리하는 이 겨울에 1,470만
시민들에게 온 거다 해서 우리가 카메라에 이렇게 목도리를 둘러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힐링올레 법륜 스님과 힐링을 함께 해보신 여러분들이 그 미국 교포의 따뜻한 목도리를 함께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많구나. 또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올레 기간 동안에 대선 기간 동안 했던 것들이 어디 사라지지 않고 1470만의 열정으로 계속 어딘가에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스님이 저쪽 문 쪽에서 여러분들께 일일이 악수를 나눠드리고 저랑 서혜성 교수도 함께 악수를 나눈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스님 약간 이 공간 좀 더 써도 되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혜성 교수랑 또 장윤선 기자, 박종호 기자랑 함께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이제 우리 독자들하고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전에 스님께서 저도 선물 하나 해야 되겠네요. 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풀 것이냐는 쟁점을 파다는 책을 냈거든요. 네. 그러면 누가 올라가서 좀 책 좀 가져오세요. 오늘 오신 분 그러면 선물로 한 권씩 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스님의 쟁점을 파다 책과 초콜릿 한 줌과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뜨거운 악수와 여러분들끼리도 안아주세요. 저 문에서 있도록 하도록. 감사합니다.